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가을인데 왜 이렇게 더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요, 오는 일요일부터는 갑자기 추워진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하면요, 쇠는 강해지지만 사람은요, 감기 들기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주말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세 대출 중단 없다. 연말까지 규제 예외할 듯하다. 정부가 깜짝 놀란 겁니다. 민심이 좋지 않았거든요.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대출 여력을 좀 더 늘릴 듯하죠.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속한다. 그러나 전세 대출에 한해서는 뭔가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행사가 있었어요.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행사인데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면담은 아니지만 조우를 하는 자리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한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다는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오늘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 대장동 수사 이거 차질 빚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요, 이거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그리고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수사가 근본적으로 이상하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차질을 빚은 건 맞잖아요. 검찰에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니까요.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했는데 신속은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철저 맞는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2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적법하다.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징계 적법한 거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측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답니다. 자, 검찰총장 시절 때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죠. 1심에서는요. 절차 문제였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 측은요. 아니, 가처분 신청은 받아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진 겁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오늘 재판 관련 기사가 좀 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직련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또 뒷북입니다. 전세 대출 얘기예요. 대출, 가계 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걱정을 하면서 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전세를 얻고 옮기고 하시는 분들이 돈줄이 막힌 겁니다. 민심이 나빠졌어요. 그러자 정부가 어제 풀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 정책을 펼 때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역시 그거 놓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머리 싸움입니다. 머리 싸움이라고 통상 말하면은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수를 읽고 뭐 이런 걸 읽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 머리 얘기를 하면서 하는 싸움이에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요.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이러면서 상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맺힌 거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열었는데 거기서 맺힌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그분은 누구길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그분 얘기 나오죠. 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렸는데 이 그분 가지고 한참들 의원과 그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기사도 있고요.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전세대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분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출이 막혀서 월세로 내몰리고, 이거 그러니까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월세로 내몰리고, 그리고 선착순 상품에 새벽 줄 서고, 대출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대출 상품 할 때 금액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착순. 이런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써서 잔금을 낼 판이다. 아파트 포기하고 빌라 입주. 전세에 또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청와대 청원도 계속 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좀 원송이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대출 난민들 원성이 폭주했다. 앞서서 좀 봤습니다. 전세 대출 중단 안 한다라고 어제 밝혔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냈는데 전세 그리고 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금융위원장이 그에 앞서서는 뭔가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어요. 여기 보면 또 금융기관 얘기도 있죠. 내주부터 전세 대출 재개한다. 전문가들은 규제, 이것도 무리하게 규제해서 시장이 혼란스럽게 됐다.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 또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다음 화면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어제 설명 뭐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좀 냈어요.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전세 잔금 대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세 대출 풀어라 소리죠,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뭡니까? 푸세요. 이런 지시로 읽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지시가 알려지기 앞서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어제요. 주홍구 교수님. 네.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적들을 했어요. 이런 거를요. 그런데 실제 그냥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는 또 뒷북이란 지적을 듣습니다. 이거요. 이게 진짜 안타깝지만 땜질식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 총량을 이제 목표치 6%로 증가율을 그러니까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겠다. 그걸 먼저 제시를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전세대출 부분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놓치게 되니까 또 솔직히 안타깝지만 민감하게도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이걸 또 풀어야 된다라고 브리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혼란을 주거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혼란을 줍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말을 금융위원장이 대출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른바 지금 인터넷뱅크 토스뱅크라는 곳은 출범한 지 9일 만에 대출을 한도를 그냥 제한해 버렸어요. 대출 액수를 정해놨는데 그게 이미 다 나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나 금융위에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예. 그거를 못 맞추면 우리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려를 안 하도록 하겠다, 중단 안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도 이미 은행권에서는 그게 얼어붙어 있고 그러면 이러한 고스란한 피해를 지금 전세 난민들이 생기겠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혼란 유발을 처음부터 그러면은 생각을 안 했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한테 지금 사실 그러면 전세 대출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또 고민할 거예요. 얼마만큼까지 해주면 될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만평 제목이 뒷북이에요. 그냥 아예 뒷북. 그리고는 정부라고 써 있는 이 인물은 뭔가 의사로 보이죠. 근데 하면서 막 땀을 흘려요. 근데 뭔가를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여기 보시면 실수요자는 물고기로 표시가 돼 있어요. 물고기로 표시가 돼 있는데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물방울을 주고 있어요. 대출 물방울. 지금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어항 속에 이 아파트는 뭘까요?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도 뭔가 의도를 한 것 같죠? 이 그림에서는. 하여튼 이런 만평이 좀 오늘 있습니다. 최인용 변호사. 부동산 정책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여당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녹아나는 것은 결국 서민이다. 실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세 자금과 잔금 대출을 차질 없이 얘기를 하라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전세 대책에 대해서 하면서 그것은 이 총량 대책에서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물론 뭐 전세 자금 대출이 좀 더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집이 없는 전세에 살던 사람들만 월세로 모이게 되고 또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죠? 정말 당첨됐다고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잔금 집단 대출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계약 해제하고 그럼 계약 해제된 물건은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른바 현금 있는 사람들이 줍줍할 수 있는 이른바 줍줍. 그러니까 현찰 자체를 갖고 있는 그렇죠. 좀 현금 여유 있는 분들. 부자들은 결국 또 그거 부동산 지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만드는 그래서 것이죠. 뭐 시세 차익이 뭐 10억에 이른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결국 그러면. 지금 금융 대책하고 부동산 대책이 따로 놀면서 그 사이에서 서민들만 녹아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가계 대책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부동산,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말 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전체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 정부 말미에 있어가지고 금융은 금융대로, 부동산은 금융대로, 부동산대로 가는 이런 것 정말 국민으로서는 정말 한심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공무원도 계시죠. 다들 공무원들이고 뭐 공무원 관련 분도 계신데 그분들 고위 공무원들 계신데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은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공무원 되기 정말 어렵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거 놓치는 거죠?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부동산 대출 다루는 이 신문 기사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뭡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출 내용 뭐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은요 정치권 소식. 그 중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과 간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발언들이 소개돼 있어요. 윤석열 정신머리 안 바뀌면 당 없애요. 이제 머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정신머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홍준표 오만 방자. 그러면서 버르장머리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승민 아니 문재인 정권의 충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험악합니다. 좀 더 보죠. 그냥 뭐 당 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당 해체론 주장한 거다. 그러면서 반발을 샀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반박들을 해요. 못된 버르장머리로는 정치가 어렵다. 벼락 출세하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와, 엄청납니다, 지금요. 어떤 감정의 선을 넘어가고 있는 듯해요, 지금요. 자,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최근에 좀 가깝다. 뭐 한편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도 지적을 해요. 이거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다. 이거 사과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입장을 나왔습니다. 그럼요. 이게 시작이 된 발언이 있고요. 그 위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 발언들이 있거든요.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는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는데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등 뒤에서 공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렇게 우리 당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뭐 위장당원이 많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어제 발언 어제 내니까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토론이 잡혔어요. 오늘은요 1대1 토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이 홍준표, 윤석열 후보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화면에서는요 좀 더 이제 반응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정신머리 뭐 당업사 이게 이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자 홍준표 뻔뻔 뭐 건방지기 짝이 없다.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없다. 와, 반응도 셉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유승민 후보의 반응이에요. 문정권 충견 노릇 한 덕에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엄청납니다. 반응도요. 무서우면 천공스승 정법 영상 보고 오라. 이거 비꼰 거죠. 이거는요. 다음도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입니다. 당원 모욕한 것이다. 당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 교체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약간 지적을 합니다. 험악합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모든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예. 치열하게 다툽니다. 뭐 예. 말다툼도 있고요. 뭐 그래 왔는데 다만 지금의 상황을 제가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배가 부르다. 왜 배가 부르냐? 배가 부르다. 지금 상대 당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자신들 이쪽 당 지지율보다 뭐 훨씬 더 높거나 예. 이 대세가 확정이 되거나 또 컨벤션 효과가 크거나 한다면 아마도 이 세 후보가 이런 식의 어떤 경쟁을 벌이지 않을 거예요. 왜? 공동의 적이 너무나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면 이렇게 네네. 하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대당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이면서 근 한 몇 주간의 추세선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위기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상 대결에서도 특정 후보가 아니라 예. 지금 4인 남아 있지만 고르게 지금 가상 대결에서 상대당 후보와 맞붙을 만하다.
정치는 말이죠. 이제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몇 %냐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 세 후보 중에서도 사실 한 후보가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앞서간다. 이러면 나머지 세 후보가 똘똘 뭉쳐서 한 후보로 공격을 하고 이런 양상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지율 양상이 고르게 지금 좀 퍼져 있으면서 상대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 이것이 지금 절박감이 없어지면서 예.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3개월 만에 들어와서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너의 불가론이 너무 지금 두드러지고 있어요. 너의 불가론이 나의 적격론보다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상대를 낮춰주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상대를 낮춤으로써 같이 낮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이걸 빨리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극복을 해야 돼요. 예. 나의 적격론을 자꾸 좀 이야기하면서 예.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상대의 불가론을 자격 시비 이런 것들로 자신들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다 또는 예.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도 토론이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오늘 토론이 잡혀 있어요. 홍준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각각 1대1 토론이 잡혀 있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가 또 험악한 얘기가 토론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좀 분석이 좀 곁들여진 기사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막말 쏟아지는 야당 경선, 대장동 반사이익의 집안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또 소개했어요. 뭐 탈탈 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뭐 보수 괴멸 이런 얘기까지 꺼냈죠. 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설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약간 진화하는 듯한 얘기를 좀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당의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우리의 그 투쟁성을 더 강화해서 당과 함께 늘 갈 것이고 그 뭐 옛날에도 어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정치적인 견해죠 이거는.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뭐 당이 있어가지고 당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당을 개혁하겠다 이런 것도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뭐 당 그런 뭐 해체, 당 뭐 없어져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해명을 했죠. 근데 들어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과거에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김관욱 교수님. 네. 사실 이 논쟁의 시작인 윤석열 후보가 제주에 가서 어떤 행사 자리에서 한 얘기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의 얘기랑은 조금 달라요. 결이 좀 다르십니까? 상대 당의 후보의 어떤 곤란성, 어려움 뭐 이것에 비롯해서 했다기보다는 예. 그냥 당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시작은 예. 사실은 고발 사주 문제에 있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관계를 부각시키니까 이게 일종의 민주당이 나한테 쓰는 프레임인데 왜 이 프레임을 갖다 쓰느냐. 그 불만인 거군요. 그렇죠. 그 불만이 이 얘기를 이제 갖게 하는 그런 단초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시피 이런 경선 과정이란 거는 경쟁이고 검증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며칠 전에 또 무슨 얘기 했냐면 깐부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느냐. 이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좀 쌓여 그렇죠. 있었던 쌓여 있는 상태군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정신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당 해체해도 된다. 뭐 이런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이 흥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흥분한 모습이
곧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의무의 일패가 아니라 스스로 일패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약간 장면을 어려우니까 노출한 저런 것이고. 반응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아주 과격한 발언들이죠. 이것도 굉장히 다. 과격합니다. 그렇죠. 서로 과격한 발언을 이제 불러오게 한 부분의 시작을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이고 지금부터 전개되는 TV 토론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뭐 예상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 오늘 TV 토론이 딱 잡혔어요. 그것도 1대1 토론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하겠죠. 다음은 이 상황을 좀 그리고 있는 만평이 있어요. 오늘 좀 만평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쪽 컷에는 국민의힘 뭐가 시끌시끌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머리 싸움이 치열해. 오 이렇게 반응이 있죠.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싸움이니까 정신머리와 버르장머리의 싸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뭐 정신머리, 버르장머리니까 상대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 국민의힘 지금 물밑에서 각 후보들 물밑에서는요. 정말 머리 싸움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지금 4명의 후보가 경쟁 중인데 최종 후보를 뽑을 때 당원 투표가 절반이 반영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론조사가 반영이 돼요. 근데 이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뭔가 물밑에서 신경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여론조사가 있으면. 근데 최종 후보 선출 여론조사에 본선 경쟁력을 묻는 질문을 넣기로 했거든요. 근데 방식을 놓고 두 가지 중에 뭐냐는 거예요, 일단. 보면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놓고 4명 후보를 쭉 한 문장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당선 결을 뭐 국민의힘의 누구 후보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냐 이렇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가상 대결로 1대1로 따로따로 물을 것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에.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여기는 두고요. 위에 4명을 같이 놓고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한 명씩 따로따로 물어볼 것이냐. 이 질문 방식을 놓고도 묘하게 지금 얘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밑에서 신경전은 문구예요. 물어보는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놓고 4명을 동시에 물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약간 뭐가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아요. 누가 더 뭐 앞설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신경전이 머리 싸움이죠. 이게 물밑에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홍국 교수님. 네. 여론조사로 뭔가 경선 결과를 결정할 때마다 항상 나오잖아요. 이 문구 그리고 방식에 놓고. 이번에 역시 벌써 지금 이 서로 말을 지금 앞에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험하거든요. 이거 여론조사 방식 놓고 굉장히 거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락을 결정하는 것 중에 2가지 요소는 토론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토론은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 입싸움으로 지금 이미 불이 붙었고 근데 캠프 측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당락에 대한 아주 결정성을 갖는데요. 사실 조금 흐름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들 지금 이제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1대1 대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이제 후보하고 여러 네 명을 후보들을 다 같이 놓는 것이냐. 거론하고. 이럴 경우에 여러 후보들을 같이 놓았을 경우에는 현재 지지율이 높은 야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중평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이 다자 경쟁으로 났을 때는 조금 유리한 고지다. 예. 그리고 1대1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각각 문항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예. 이제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주장으로 흐름이 가고 있고요. 또 세부 문구에서도 예.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습니까라는 문구와 누가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
여기에도 흐름이 좀 갈리는 게 포괄적인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후보 쪽으로 몰리고요. 그리고 일대의 경쟁력,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자신 있는 거는 뭐냐. 요즘 뭐 대장동 일타 강사를 표방하고 계시는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은 이제 저격수를 자임하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상대 흐름이 후보의 이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물어볼 때야 그냥 네, 단순히 이렇게- 대선에서 네. 뭐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건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이렇게 흐름이 조금씩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아마 이 문구를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버스를 이렇게 보내는 데만 이게 급급하셨던 것 같아요. 노선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흐름이 보이면은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구에 따라서 지금 어떤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기 이전에 뭐 또 일각에선 당에서 또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니까 이게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스피커도 좀 달라요. 김지원 최고위원 얘기하신 부분과 이준석 당대표 얘기하신 부분에 엇박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에 12명으로 컷오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문구를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미리 좀 해놓으면 정해놓을 걸. 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경쟁이 붙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당에서도 지금 무효표 때문에 불복 논쟁까지 있었는데 야당에서도 이게 내용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됩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최인호 변호사, 네. 이거 잘 매끄럽게 좀 넘어가겠습니까? 야, 정말 이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의 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0%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 결선 투표를 말씀하신 가도록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앞서면 끝나는 그렇죠. 거죠. 조금이라도 해서 앞서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TV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막전에서는 TV 토론에서 앞에서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싸우지만 막 후에 캠프 간의 치열한 이 그 룰에 대한 어떤 막전 막후 이 전략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예.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에 이 나머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승복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의문입니다만 큰 틀에서 원팀으로 어떤 결론을 내건 거기에 승복하는 자세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입장은 뭐 당에서 결정하는 거 존중하겠다, 따르겠다 뭐 이런 입장들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그런데요. 원칙은 원칙인데 이건 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또 다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법원의 판결이 하나가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하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건가? 왜냐하면 이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잖아요.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4개 가운데 3개가 적합하다. 인정할 만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항소할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뭐 만시지탄이다. 잘못을 석고대죄하라.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설명을 내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은 가벼운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또 뭐 항소하겠다 역시 들어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의 어떤 뭐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영상도 추가된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법무부의 처분 당시와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한 건 사실 없습니다. 항소를 해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거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거는? 참 10개월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명령을 하면서
이 그 징계를 했었지 않습니까? 2개월 그렇죠. 정직. 2개월 예. 정지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직무 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그 행정법원에서 이게 만약에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은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직무 정지를 받아들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받으니까 직무 정지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집행 정지를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지난번에 퇴임을 했고 그 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계 처분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이 어제 이제 났던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1심에서 진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졌다. 한마디로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예. 지금 판단을 했는데 내용을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예. 그때의 징계 사유가 4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가 이제 채널A 어떤 그때 감찰을 방해했다. 예. 그리고 또 채널 수사도 방해했다. 나아가서 이 재판부 문건도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하는데 그 3개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인정한 거죠. 하면서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에서는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했는데 이건 뺐네요. 적어도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집행정지 받아들였던 재판부와 이번 본안 판결을 했던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서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다 보니까. 더 갈 수도 있었다, 징계가. 그렇죠.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해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하면서 했던 이유와 이번에 1심 판결 이유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중도층의 표심도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공교롭게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일격을 하는 그런 그 불의의 일격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런데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부담일까요? 어. 자, 만약 부담을 예상을 했다면 예. 사실 이거는 자신이 지금 낸 소송이기 때문에 예. 이미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실질적 효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끝까지 그렇죠. 임기를 했고 일을 할수 끝까지라는 건 있었으니까. 예, 이어갔고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나왔으니까. 근데 취소를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물론 똑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역시 가처분 때도와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총장에게 전 총장에게 잊혀져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잊혀져가냐면 현 정권에서 박해받았던 사람이다. 그 당시가 어쨌든 윤 총장은 이렇게 정치권에 내가 나오게 이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계기가 얘기인가요? 됐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사실상 대선 출마에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시 지금 불거져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1월 달에 11월 초에 결정될 건 당심 50%예요. 예. 30%에서 20%포인트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났죠, 지금. 당심이 어찌됐든 윤 총장에게 조금 더 많이 가 있다. 다른 후보들보다. 그 이유는 사실상 2년여 가까이 당이 제대로 이 정권과 싸우지 못했는데 윤 총장이 박해를 받으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희망의 불씨를 갖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당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당심이 판단하는 것, 이 사람은 역시 지금 박해받는 사람이구나라고 리마인드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윤 총장이 어떤 모습이었고 왜 정치를 하게 된가 이걸 다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김구락 교수님이 이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 정권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렸다. 예. 본인은 위법 부당한 것이 없는데 핍박을 받았다. 이게 이 사퇴의 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직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위법 부당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퇴의 명분도 사라지고 지금 정치를 할 때 공정과 상식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운 건가요?
이거는 또 고발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한 남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약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분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국민들의 의문점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본인은 굉장히 모든 것에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 상대에 항상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옹색해진 장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 내외에서 비판이 굉장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 이게 과연 어떤 파장 그리고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지금 전망이 다른데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겠네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 유권자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지금요. 지금부터는요. 여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뒤끝이 진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뭔가 한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쳤지만 그 뒤끝이 남은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성 캠프 해단식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부터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국회 앞에 한 사무실에서 해단식 했는데 지지자하고 뭔가 이렇게 포옹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주변 분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낙연,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뭔가 일이 끝났는데 나 뭔가 맺힌 거 있어요. 이러면은 그걸 듣는 분들은 혹시 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요. 캠프 해단식에서 뭐 세양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지자들은요. 무효표 계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경선 결과 이거 중지시켜 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서 확정되는 그 상황을 중지시켜 달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그러면 또 한 얘기까지 있어요.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은 정치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권리당원으로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절차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거고요. 당무의 결정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자, 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법원에 뭔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는 맺힌 게 있다. 그러면서 뭐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를 떠올려서 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뭐 행동, 뭐 반응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담은 거겠죠. 그런데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거의 일배 수준 공격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공의 악의적 비난.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분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국민의힘 대변인 같다, 일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발칵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쳤죠? 김광진 전 의원. 뭐 관련 얘기 좀 한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배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당 내의 정치인을 상대로 논평을 내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김구락 교수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맺힌 게 있다. 그리고 뭐 인간으로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겨냥한 말입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송영길 것 대표가 같습니다.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 말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선대위원장이죠. 서른 위원장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당의 대변인처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거치지만 어떤 다른 표현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과 갖고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자 일부를 뭐 일배 수준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것도 내에서 누구 보고 그 표현은 굉장히 사실 그렇죠. 모욕적일 수도 여권에서는 있어요. 거의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썼다는 것이 저로서도 뭐 만약에 제가 이낙연 대표라고 한다 그래도 굉장히 아팠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진 상황에서는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원팀이 빨리 돼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이 계속 이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나오니까 예. 이제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자의 심정은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포용을 하는 자세를 당대표가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이낙연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해단식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데 그런 어떤 이 규정을 바꾸서 있는 예. 것을 그냥 가만두고 본인은 표표히 떠난다. 이거는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그 대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서 더 포용하고 이렇게 감싸 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 자, 좀 상황이 좀 이랬어요. 네. 자, 민주당 내에서는 관심은 이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를 꾸리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예요. 여기에 당대표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참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 스스로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선대위원장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요청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럼 누구 요청일까요?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원장 하라고 할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핵심은 지금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그 카드를 갖고 또는 보따리를 갖고 또는 뭐 포용력을 갖고 어떤 방법이든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을 좀 바꿔놔야 돼요. 어떻게 삼고초려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요? 해서 그래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다독이고 하면서 또 이렇게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 중용하고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물밑 어쨌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근데 그것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의 또 리더십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한 번도 그러니까 국회에 없었어요. 그렇죠. 국회라는 곳이 어쨌든 타협도 필요하고 협상도 없죠. 필요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예. 행정가였거든요. 선출직 행정가. 지금부터는 자신과 경쟁을 벌였던 사람도 끌어들이는 리더십을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다. 이재명 후보가 하기에 달려있다. 뭐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상황이 굉장히 뭐가 소란하네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만났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행사장에서 만난 거죠.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이재명과 첫 만남 축하한다. 짧은 일단 덕담만 건넸다. 거기서 뭐 따로 자리 잡고 말하기도 뭐하겠죠.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있는 가운데 열린 행사니까요. 그냥 균형 발전 뭐 이런 걸 논의하는 시도지사 회의에서 만났는데 20일 이후,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거는 이제 국정감사 이재명 지사가 2번 출석하는데 이제 20일이면 끝나게 되거든요. 그걸 마친 뒤에 청와대에서 정식 만날 걸로 보고 있어요. 다들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통상 한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건가? 기사로 보죠. 이재명 컨벤션이 아닌 역벤션. 아, 역벤션은 역컨벤션을 줄였군요. 역벤션 효과다. 지지율이 되레 좀 빠졌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그 범위 밖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려가는데 이게 뭐지라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4.4 공동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37, 뭐 홍준표 40, 이재명 39 쭉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10월 첫 주와 둘째 주 조사,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조사됐으니까 뭔가가 좀 상황을 달라진 상황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된 게 2주에 반영이 됐겠죠. 2번째 주에. 근데 첫 번째 주에서 이재명, 윤석열 가상 양자 대결에서요. 10월 첫째 주는 이재명 44, 윤석열 33이었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 근데 두 번째 조사, 이게 경선이 끝난 뒤 이제 조사잖아요. 이재명 39, 윤석열 35. 빠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이재명, 홍준표 양자 대결은 어땠을까? 역시 여기에서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물론 이 정도 빠진 걸 가지고 뭐 그러세요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는 보입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고요. 다음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넥스트 리서치 그리고 SBS가 의뢰한 조사인데요. 뭐 여러 중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뭔가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뽑을 것이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72%. 그런데 뽑지 않겠다는 게 18.8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아파서 컨벤션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결과도 좀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이게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원구 교수님,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건?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안팎이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좀 과반을 결선 투표 없이 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다르게 마지막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그 전 후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무효표 논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반영되기 이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장동 의혹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화력이 몰린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성도 아직은 의혹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잠잠해지게 되면은 이게 다시 컨벤션 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말씀이네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진 않겠다라는 게 좀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오롯이 지금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예. 이낙연 전 캠프에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이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신 부분은 투쟁성과 돌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호의적이었는데 예. 포용력,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포용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전 후보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맺힌 게 있다라는 그 맺힌 걸 풀어줄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송영길 대표가 실언을 하셨더라도 그것도 내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겸허하게 이거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보일까라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종근 평론가 김광현 두 분도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의미를?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 캠프가 긴장을 지금 늦췄다는 거예요. 즉 직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 고비에서 선택의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세론만 고집했어요. 이를테면 이거를 생각해 보죠. 이게 이 연기가 됐잖아요. 예. 지금 경선이 연기됐어요. 예.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차라리 연기하자라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할 때 그걸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였다면 똑같이 어차피 연기하는데 근데 안 받아들였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셈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끌어가는 모습 그랬을 때 2위 후보나 3위 후보가 불만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탈이 좀 덜하고 그런데 너무 대세론에 안주하면서 예. 그냥 이 드라이브만 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상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너무 진짜 그 여지없이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했다. 드라이브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김광 교수님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날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11일에서 13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12일에서 13일 그러니까 이 경선이 딱 끝나고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경선의 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선거인단에서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지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이게 크게 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퇴 후보들의 무효표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선 투표 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장면에서 사실상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는 해결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일정 부분 부동층화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간 거군요. 안 가죠. 홍준표 후보에게 30%,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40%가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부동층화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35, 뭐 40 얘기한 거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이 장면의 여론조사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탈해 있을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에는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제 포용적으로 가고 아우르고 지금. 마무리를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조만간에 범진보 진영 전체가 나서서 아마 이 수순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주말 동안에도 아마 여론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겠죠. 그런 거 좀 봐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볼까 이거에 좀 뭔가 달려 있다라는 분석들이네요. 좀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쭉 하셨네요 지금. 자, 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 해봤고요. 어제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룰까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 얘기 좀 다뤄보죠. 자, 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김만배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된다. 자, 그럼 이게 수사 확대 제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뒤 영장 재청구할 듯하다. 일단 뭐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관계 없다. 그리고 그분이라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어제죠? 김만배 씨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었는지?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뭐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최인영 변호사. 그럼 이게 검찰이 이제 충분하게 뭘 준비를 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조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려고 하면은 범죄의 소명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주거 부정이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영장 기각한 이유는 보면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은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계에 있는 범죄 소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범죄 자체에 대한 혐의 그렇죠. 자체에 대한 소명 그렇죠. 얘기는 아니라는 그런데 거예요. 지금 그 후문에 보면은 범죄에 대한 소명 자체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지금 비판적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의 핵심은 뭐죠? 이번 그 어떤 영장 그 청구를 한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 증거가 정여각 회계사가 제출한 19개의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굉장히 그 부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했던 전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장 기각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그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녹음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거 알면서 오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믿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게 녹취돼 있는 것은 뭐 자기가 이제 1억짜리 수표를 4장하고 현금을 1억을 줬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현금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이 실체 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지 현재만 가지고는 범죄의 소명이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수사 사안과 관련있죠. 어제 국정감사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의원들 질문을 받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 대상, 그리고 녹취록 속의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주목을 받았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또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야당이 그럼 그분이 정치인 아닌 거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단언은 못 하고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수사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분이 정치인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이종걸 변호사. 그러니까 그 녹취록 속에 그분이 그분인가 그분이 아닌가 이거예요. 지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말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야말로 실소유자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실제로 음성 녹음이 있다면 그 음성 녹음에서 그분 겁니다. 절반이 그분 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내게 다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 지금 그 발언 자체도 뭐 부인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있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실소유자가 누구냐, 화천대유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로 밝혀짐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영학 씨의 녹취록만 지금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의 그분이라는 게 녹음이 됐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니까. 근데 뭐 검찰총장도 정무적인 어떤 판단 제외하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것과 수사 때문에 말할 예.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했어야 됐다. 예. 근데 그걸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한 순간부터 사실은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분이 그분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분은 정치인은 아닌 것 같고 했는데 그럼 단언하는 거니까 단언은 아니고요. 뭐 열어둔 것 같기도 하고 닫혀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는 저 검찰 수사 사항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경찰이 신청한 유동규 제3의 폰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발열했다. 이거 필요한 건데 왜 발열했을까요? 물론 이제 검찰의 어떤 추가적인 설명 좀 필요해 보여요. 일단 여기 조선일보만 나온 기사인데 그래서 이거 수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좀 더 어떤 주장에 대한 주장이 있고 뭐가 나왔는데 설명이 좀 더 있어야 필요해 보이는 기사긴 해요. 자, 주홍 교수님. 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지금 방금 본 그 영상이 있었던 자리에서 질문이 또 나왔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몇 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파악 안 됐죠? 그럼 곤란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거 한 대 외에는 없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네.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거 한 대 외에는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이 휴대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저희 불찰 인정하고요. 국정감사 자료도 안 줘요. 검찰은 그분을 겁을 내서 그런지 성남시청에 자료 압수수색하러도 안 가요. 지금 성남시청에 자료 압수수색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절차 중에 있습니다. 주홍 교수님, 야당은 계속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불찰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휴대폰 전화거든요. 로비 처음에 사실 상황이니까. 휴대폰 압수수색도 못 했잖아요. 네, 그걸 못했고 또 그리고 이걸 반려하는 이유가 경찰이 먼저 발견하거나 경찰이 발견해서 탐탁치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도도 생기거든요. 약간 해석이 곁들어진 건데. 예, 그래서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딱히 중앙지검장께서 얘기도 잘 못하셨고 그래서 저는 검찰이 계속 특검이나 합수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는 아직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됐고 인력이나 그리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걸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은 검경이 신속하고 조속히 철저히인데 과연 철저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의문 제기를 야당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